말씀하신 사장님들께서 아마 동남아 진출을 고민하시고 계시거나 진출했는데 어떻게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동남아시아 시장을 이해해야 하는가를 큰 주제로 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발 관세 대란이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남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드린 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순서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올해 초부터 트럼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지금까지의 시점으로 회색을 10%, 빨간색을 50%로 두었을 때에 트럼프가 부과한 각국의 관세입니다. 오른쪽은 주요국들을 표시해놨는데요. 사실 초기까지만 해도 무역 적자에 비례해서 관세율을 매겼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브라질에게는 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50%, 인도에게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고 있다라는 이유로 50%, 여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스위스에게는 통화를 하는데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라는 이유로 39%의 관세를 매기는 등 불확실한 요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와 미국 일본 관세 협상의 사진인데요. 트럼프 책상에 있는 패널을 확대를 해봤습니다. 저기 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각하 이렇게 협상하십시오라고 해서 실무진끼리 만들어놓은 숫자인데 협상하다가 트럼프가 400빌 마음에 안 든다, 500빌, 10% 마음에 안 든다, 15%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일본 협상단의 반응을 보면서 수정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른쪽의 포스트는 이제 LG도 조금 당황했던 케이스인데요. 관세 최초 발표한 4월 2일 이후에 동남아시아 베트남의 또럼 서기장이랑 통화를 하고 나서 통화 잘 됐다. 우리는 베트남에 0%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포스트를 올렸고 저희가 베트남에 가서 저희 쪽에 대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협력하고 있는 회사에 대관하시는 분들 여쭤보니까 통화 잘 됐다고 하고 지금 베트남에 나와 있는 미국 관료들도 관세 0% 논의되고 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20%를 맞는 등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위법적이다, 위헌적이다 이런 거에 대한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관세 부과의 어떤 근거가 된 아이파법 같은 경우에도 위헌 판정을 내려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 202조나 301조 같은 법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는 계속되는 리스크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이전에도 주요국들의 출산율 저하,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조세와 재정의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또 관세 부과로 파생되는 지역 경제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유무역 체제에서의 효율성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잘 되어서 대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본 유출이나 국내 투자 위축의 경로로 협상이 잘 안 되어서 관세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출 감소의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인 저성장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 대비 신흥국,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향후 5년간은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신흥국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글로벌 사우스가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대답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께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일 수 있고 정치하시거나 외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의안에 기권을 한 국가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글로벌 노스 서방 진영 국가들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글로벌 사우스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들은 이제 풍부한 인적 자원 그리고 천연 자원에 기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관세 충격이 없진 않으나 적어도 당분간은 그 성장의 어떤 속도가 유지되고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5개 국가를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동남아시아를 아세안이라는 이름의 단일 시장으로 접근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세안이라고 말해서 동남아시아를 7억 인구의 거대 시장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동남아시아 10개국은 경제 수준도 다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 문화적인 요인이나 지경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의 외교적인 기조도 다 다른 만큼
EU 내지는 메르코스르와 같은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세그먼트를 정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대한 접근 방식과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요 세 개 분류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기대해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는 시장으로서의 동남아.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생산 거점으로서의 동남아. 마지막으로는 다자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급망 허브로서의 동남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시장으로서는 중산층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매력 요인인 것 같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흔히 1인당 GDP가 5,000불 이상인 부분부터 중산층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사실 동남아 시장을 봤을 때는 중국에 비해서, 인도에 비해서 사이즈나 어떤 소득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에 설명드릴 요인들에 의해서 이 빠르게 확대되는 중산층이 한국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산층이 커진다라는 말은 기존에 있었던 소비재 시장에 더해서 내구재와 사치재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말입니다. 5,000불은 저희가 가전회사다 보니까 백색가전의 수요가 퀀텀 점프 크게 성장하는 시기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처럼 8,000불을 넘어가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에 더해서 뷰티 제품, 해외여행 같은 서비스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소득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실링팬이라던가 예전에 2조식 세탁기 같은 걸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소득 수준에서는 우리도 에어컨 한번 사볼까를 고민하는 시점이 된 거고요.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우리도 외제차 한번 타볼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인도 대비 동남아가 가지는 장점은 이커머스,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인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선 단계를 거쳐서 무선 단계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 전환기가 있었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성장 시기와 무선 통신 기술의 보급이 맞물리면서 스마트폰, 인터넷의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그리고 플랫폼 사업들이 성장 속도가 중국, 인도 대비 빠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K-팝 데모넌터스 이전부터 한류의 가장 큰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라서 이커머스 시장과 소프트 파워, 문화 콘텐츠의 결합이 분명히 서비스 업종 내지는 문화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생산 거점으로서의 동남아입니다. 이 세션은 이제 동남아의 투자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동남아에 투자한 기업들을 상대로 B2B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제조업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탈중국, 차이나 플러스 원 내지는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동남아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상대적으로 레코드가 좀 쌓여 있는 편이고요. 동남아의 글로벌 기업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인력 시장을 뽑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그리고 여전히 저렴한 임금 수준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 친구들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전 법인을 대상으로 코딩이나 해커톤 대회 같은 걸 열기도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베트남 법인에 있는 코더들이 계속 1등, 2등, 1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단순 제조업 노무 정도만 할 수 있었던 동남아시아의 인력 수준이 이제는 코딩이나 아니면은 기술 개발 쪽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임금은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점이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조업 육성 기조를 동남아시아 정부들이 모두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점, 이 투자 요인을 높여주는 매력도인데요. 특히 아까 트럼프 관세 협상 말씀을 드렸을 때 관세가 발효된 4월 2일 전에 3월 31일에 USTR에서 발표했던 비관세 장벽 보고서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제시한 동남아시아의 문제는 첫 번째로 너무 많이 로컬 제품을 요구한다. 조달 기준이 너무 편파적이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통관 인허가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점입니다. 무역 협상 조항들 중에서는 이런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내용도 들어간 만큼
그 동남아에 투자 내지는 B2B를 고민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로컬화 말씀을 드린 김에 B2B 비즈니스에서의 기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다 소부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제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중간재를 수입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중간재를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협상에서 제시했던 중국 견제 조항이라고 하는 트랜시먼트 조항에 의해 중국산의 비중을 낮춰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동남아와 미국의 관세 협상 중에서 보면은 베트남의 경우에 너희가 만약에 너희 물건을 뜯어봤는데 너희 물건보다 중국 물건이 더 많아, 중국의 어떤 가치 그 증분율이 더 많아, 이런 경우에는 관세를 20이 아니라 40을 매길 거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중국산 제품을 더 많이 쓴 것 같아. 그러면은 중국에 매기는 관세만큼을 더 매길 거야. 뭐 이런 식의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트랜시먼트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명료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어 있는 만큼의 부품, 소재에 대한 한국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이 한미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동남아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B2B 비즈니스에서도 기회가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허브로서의 동남아인데요. 이건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뭐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일본과 영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가입을 타진하고 있는 CPTPP, 바이든 정부와 인도가 추진했던 IPF 등 여러 다자 무역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한국, 아세안, 한국, 베트남과 같은 양자 FTA도 상당히 많이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글로벌 거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허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동남아를 허브로 쓰기에는 물류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 말라카 해협이라고 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중간에 작은 이제 해상 교통의 요지가 있는데 거기가 한국과 중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의 약 60%가 들어오는 그런 해협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까지 해적이 준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 인프라가 좀 저열한데 그것을 이제 동남아 주요국들도 당연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거대 인프라 투자들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의 어떤 최신화, 스마트화 그리고 거대 육상 교통의 어떤 확충 이런 식으로 물류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시장으로서는 소비력이 늘어나고 디지털 문화 콘텐츠 시장이 커지는 곳, 생산 거점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 곳, 공급망 허브로는 미국이 아닌 시장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를 되고 있고요. 이러한 평가를 저희 한국 기업에게 기회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소비재에 더해서 내구재 수요가 늘어나는 곳, 그리고 핀테크 등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이 각광받는 곳, K푸드와 뷰티가 호감으로 작용하는 곳이고요. 중국산 대체가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B2B 비즈니스가 열려 있는 곳, 그리고 첨단 산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 유치에 필요한 어떤 솔루션 서비스 시장이 필요한 곳, 공급망 허브로서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건자재와 산업재 수요가 늘어나는 곳, 그리고 스마트 항만, 공항 운영 등에 필요한 ICT 기술이 필요한 곳,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데요. 단일 시장이 아니다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별 통관 절차, 인증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한 제품을 만들어서 한 패키징을 했을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모두 팔 수 없다. 이런 게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원산지 규정, 로컬화, 국산화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어떤 인증 서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원산지 규정 요청에 각국 정부가 우리도 열심히 감사하겠다, 관리 감독을 잘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런 규정 준수의 엄격함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물류 개선한다고는 했으나 그게 단기간에 진행되는 게 아닌 것만큼 여전히 혼잡과 운송 지연으로 온타임 인풀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중국마저도 그 국내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도 탈중국해서 제조업을 키워야겠다라는 니즈와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본격화가 되기 전에 밀어내기 수출을 해야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3국을 들렸다 가야겠다 이런 우회 수출로 인해 동남아 진출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달 중국의 수출 데이터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발표된 4월 2일 이후에 중국의 동남아 수출률이 월 단위로 15에서 20%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남아의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한국 기업에게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고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액션 플랜을 구축을 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를 적극 활용하시라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세안 전체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특정 세그먼트, 특정 국가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수출 시장을 선정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 제품의 어떤 밸류 체인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치가 더해지는지 그 가산 가치율을 포함한 경로와 공급망 맵을 작성해 보심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FTA 적용을 위한 어떤 CO라든지 부품 사양서 등의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지에서의 물류 위탁이나 규제 대응 그리고 완충 재고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파트너 소싱이 요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략을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K컬처 한국에 대한 신뢰도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를 마케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현지 마케팅 담당자나 시장 담당자 말을 들어보면은 한국 기업이 동남아에 가지는 이미지는 AS 잘해주는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신뢰도가 높다라는 점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B2B 관점에서는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산 소재와 부품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단일 기업이 챙기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공장도 있고 법인도 있고 현지 로펌과도 제휴를 하고 있고 다양한 식으로 이런 리스크들을 분담을 하고 있음에도 중간중간 실수나 아니면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기업이 모두 담당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코트라우드 얘기를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FTA를 위한 서류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할랄이나 라벨링 이슈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각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공략, 정책 금융이나 보험을 통한 투자 리스크 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코트라나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같은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기회의 창이 열린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뒤에 이어질 각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밖에서 진행되는 부대 행사들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그 기회의 창을 효율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LG경영연구원의 강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